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8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니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녹음 시작한 지 조금 됐으니까 티키타카가 좀 잘 맞겠죠? 네. 이번에는 합을 좀 잘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차 녹음할 때도 좀 중반부 후부터는 좀 적당히 됐던 것 같아요. 오프닝이 약간 삐걱삐걱했었죠. 오프닝부터 초반에 이크의 글 안 받아. 안 받아준 건 아니, 또 이거 또 삐걱댄다. 빨리 넘어가. 이크의 그가 궁금하시면 지난 편 듣고 와주십시오. 자, 이번이 이제 진짜 아마 마지막, 그죠? 마지막으로 1주년 특집입니다. 네. 아, 이걸 6회차나 할 줄이야. 3주나 할 줄 몰랐어요. 여튼 마지막이지만 또 즐겁게 들어주세요. 자, 53회에 했던 사연이죠. 네. 사연의 제목은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여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연이 어떤 사연이었냐면요. 글 쓰니까 여자분인데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이 아니지. 그 접수하는 데서 네. 카운터에서 접수하는 카운터에서 가방을 짠 하고 열어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문제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너 왜 여권을 안 가져왔냐 막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엄청 뭐라 그런 거야.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망신을 줘가면서.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고 너무 막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사건은 잘 해결을 해가지고 친구가 퀵으로 그걸 갖다 줬어요. 여권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행을 잘 갔어요. 여행을 잘 가서 막상 문제가 해결되니까 남자친구가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제서야 뭐 이렇게 우쭈쭈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기는 상처를 너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연이었죠. 거기서 또 하이라이트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잘해준 거지. 그때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전혀 모르고. 맞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면세점 쇼핑을 갔는데 Guess who did not bring the passport 맞아요. 해가지고 면세점에서도 이 공항 면세점 말고 도시만 있는 면세점 그런데 갈 때는 여권을 들고 가야 되죠. 그쵸, 여권이랑 탑승권이랑. 근데 이제 그때 남자친구가 여권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놀렸어.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막 길길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벙쪄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러면서 이게 이 상황이 맞는 건가 약간 이런 맞아요. 그런 사연이었어요. 네. 이게 현대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또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합니다. 이 남자의 지시. 자, 그럼 읽어주시죠. 네. 저는 유치하고 악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스스로는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여권을 깜빡했을 때 그냥 내뱉어버렸어요. 그는 면세 쇼핑을 위해 제 여권을 사용하고 남은 하루 동안 저를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마치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팔을 붙잡으며 몇 시간 동안 사과했습니다. 아니 댓글에서 이 사람이 막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네. 아니 솔직히 그 정도로 화냈으면은 이 정도 되치기는 웃으면서 받아줘야지 인지상정 그러니까, 아닌가?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나. 근데 여자분도 어쨌든 뭔가 관계가 지금 썩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몇 시간 동안 사과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주도권이 지나치게 남자한테 넘어가 있는 느낌이죠. 네. 그가 식당에서 혼자 먹겠다고 하면서 웨이터가 그의 뒤에 서 있는 저를 보았는데도 한 사람용 테이블을 요청했을 때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형편없이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숙소를 예약해버렸습니다. 저는 대놓고 대립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 여행에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워 다른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문자로 보냈고 그들은 페이스타임을 걸어 저와 시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특히 제 여권을 공항에 갖다 주기까지 했던 가장 친한 친구 티나는 저를 위해 스파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너무 착하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돈을 보탰어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떠나라고 조언했지만 몇 년 동안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을 쉽게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여행 중에 바로 레딧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맞아. 빨리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좀 전형적인 갈등 회피형 인간이네요. 그쵸. 남자친구한테 대들지도 못하는 거야. 그니까. 대드는 것도 웃겨. 대든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이 두 사람이 상하관계가 돼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여행 일정을 다 짜놓았기 때문에 다음 날과 나머지 여행 동안 그가 어디를 갈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워킹 푸드 투어를 예약했고 예상치 못하게 우리 그룹 15명 중 혼자 여행한 사람이 많아서 분위기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 중이던 신디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녀가 투어 후 근처의 유명한 카페로 저를 데려가 주기로 했어요. 혼여족들이 많았나 봐요. 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신기해. 여기서 제게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디가 왜 혼자 여행하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전히 상처받았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감정을 쏟아내고 말았죠. 이러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쵸.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편견도 없고. 맞아. 한 번 보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자 신디는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정말 오랫동안이요. 제가 원했던 바로 그 포옹이었고 그래서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막 붓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히끗히끗 하면서 우는 거지. 그녀는 계속 저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카페 한복판에서 10분 동안이나 서로를 안고 있었을 거예요. 와우. 어색했겠지만 저는 정말 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신디가 말해주었습니다. 아파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는 안 돼. 아주 필요한 말이었네요. 아주 멋진 언니를 만났네. 이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겠다고 한 거지. 자, 실망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제 설명을 먼저 들어주세요. 이거 또 굴복했구만. 굴복했어. 댓글에서 보고 싶지 않은 말들도 있었고 이 글을 제 가장 가까운 두 사람 티나와 저희 오빠와 공유했습니다. 저는 학대당한 게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제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동의했어요. 저도 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번이 단 한 번의 일탈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기에 모든 걸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이 사람 쓰는 말 자체가 계속 돌고 있어요. 약간.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그리워. 우리 둘 다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했던 것 같아. 우리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네. 이런 남자친구 같은 사람 특징이 우리 둘 다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대답한다. 맞아. 그렇죠.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도 슬펐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겠는데 이 상황이 어쨌든 별로 좋지 않아. 이 관계가 지금 좋지 않아. 호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고 저는 긴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가 화가 났을 때 저를 대하는 방식과 말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안해하는 듯 보였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이 여행 중에 청혼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권을 깜빡하자 모든 계획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감정이 격해졌던 거죠. 극제이구나.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뭐라 그래야 되냐, 일의 선호가 바뀐 거 아니에요? 본말이 전도됐죠. 본말이 전도된. 그렇지. 내가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했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이 여자에게 화가 났어. 그러니까 분풀이를 하고. 근데 이런 극제이들은 네. 계획이 어그러진다는 사실 자체가 막 너무 스트레스라 가지고 막 그렇게 되나 봐요. 막 그런 막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나 봐. 계획이 어그러지면. 근데 보통 진짜 제이들은 계획이 한 3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그거는 치밀하게 아주 올바른 제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제이 성향만 있는 사람들? 약간 제이 성향만 있는 P인 거야. 아니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근데 사실 뭐 이제 여행 계획을 막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짤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비행기를 탄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테니까 사실 그쵸. 거기서 어긋났으면 뭐 화가 날 수는 있죠.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였지. 자, 그래서 여권을 깜빡하자 그의 감정이 격해졌던 거고 그리고 제가 그의 여권을 잊은 것을 놀리자 다시 그 스트레스가 떠올라 저에게 더 냉정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대한 게 아니지. 그래. 참나. 물론 그의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더 상냥하게 대해줄 수는 있었겠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약혼하기 전에 1, 2년 정도 더 함께 살면서 관계의 책임을 함께 배워가고 싶어. 그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듯 했고 더 나아지겠다고 했습니다. 여행의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스파를 예약한 사실을 그가 알게 되자 그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자신이 보인 못난 모습을 친구들에게 아이고. 공유했다는 게 속상했던 거죠. 이게 더 못났다. 더 못났다. 이게 정말. 더 못났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누군가 위로해줬어. 그러면 고마워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야, 내가 챙겨주지 못했을 때 당신들이 챙겨줬구나. 고마워. 이래야지. 야, 나 같으면은 이 스파 예약해준 티나한테 수박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쏘겠다. 그래, 맞아. 파리바게뜨 케이크라도 하나 사줬겠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그는 이해했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이후 그는 엄청나게 다정해졌고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마지막 4일 차에 레스토랑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테이블이 유독 외딴 곳에 있었고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으며 특별 코스가 제공되었어요. 안 돼. 저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한테 중요한 질문 하려고 해? 야, 근데 이것도 맞아 하시죠. 아니 얘기해봐요. 아니, 청혼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싫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계획한 걸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오늘 혹시 나한테 중요한 질문 하려고 해?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식사를 즐기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청혼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고 그는 자기가 말해줘. 그는 네가 기다리고 싶어하는 건 알지만 난 내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 싶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지쳤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며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갈등 회피형인 게 못하는 거야. 그 사랑에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야.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실 갈등 잘 갖다 박는 사람이어도 좀 힘들 것 같아. 레스토랑에서 청혼했는데 그 막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막 무릎 꿇고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막 박수 치고 있고. 어떡해 프로포즈 하나 봐. 막 뭔가 저 테이블만 봐 이상한 기운이 돌 때부터 다들 막 야야야 프로포즈 하나 봐. 그래서 저기 막 11시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여기서 노하기엔 또 더 어렵죠. 지금 이 여자가 원래도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원래도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호텔로 돌아와 그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려 했고 아이고 두야. 저는 다시금 우리의 대화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기다려야 하냐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제 자신과 이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운 것보다 이미 10배 이상의 눈물을 이번 여행에서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울고 있는 거지? 신디와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나는 지쳤어.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제 그만하고 진정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구석에서 울고 그는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야, 근데 청혼한 날의 기억이 이런 식이면은 최악이다. 진짜 최악의 프로포즈 그러니까, 나이시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씻고 준비하면서 저를 피했습니다. 대화하고 싶냐는 제 질문에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얘기해볼래? 아니. 나갈 준비하는 거야? 나가서 뭐 좀 먹을까? 신경 쓰지 마.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또다시 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내라고 말했더니 그가 그래. 너 없이 라고 말하며 호텔을 나가버렸습니다. 삐졌어. 또 삐졌어. 진짜 짜증난다. 진짜 모든 못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어휴. 그가 문을 나가자마자 저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난 더 이상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우리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호러지 이러면 완전히 분노에 차있었고 저는 외국에서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가 저를 때리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끔찍한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쓰고 싶지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언을 퍼부었을지. 근데 업데이트가 되게 기네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고 호텔 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바로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들에게 제가 창녀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놈이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웃기죠? 저는 직원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제가 짐을 다 챙길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고 저는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반나절도 안 기다리고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그동안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이다. 비행기 따로 타고 와서. 그니까. 청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제 오빠는 제 남자친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이런 결말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행 내내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신디에게 DM을 보내서 우리가 헤어졌다고 알렸더니 그녀가 대박! 더 나은 사람 만나자! 이모티콘 잔뜩!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다운 행동이죠. 우리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의 친구가 제 짐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끝나서 안타깝지만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정중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짐도 직접 안 갖다 줬네. 아 그렇네. 야 진짜 못났다. 못남을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똘똘 뭉쳐가지고. 못남의 화신이네. 다행히도 괴롭힘이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뒷말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친구들은 우리가 헤어진 걸 듣고 놀라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멀어지기도 하는 법이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천천히 제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정말 감사하네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차근차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난 근데 이 남자가 이 여행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몰랐을 거야. 생각해보면 여자가 갈등 회피형이잖아. 극단적인 갈등 회피형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낌새가 있을 때마다 숙이고 들어갔던 거야.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못난 모습이 나올 일이 없었던 거지. 그치. 근데 진짜 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 해보면 제일 좋고 동거를 못하면은 적어도 여행해봐라. 여행이라도 근데 막 2박 3일 이런 거 말고 막 일주일 이상의 약간 세미 장기 여행이라도 잠깐 참고 못 넘어갈 정도의 기간. 그치. 2박 3일은 그냥 한번 참으면은 그대로 끝나. 그런 여행 꼭 가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여행이었던 거야. 결국은. 이 여자분도 참 이 성격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조금 뭐랄까 근데 이게 바로 고쳐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이게 바로가 아니라 힘들거든. 평생 고치기 힘들죠. 사실 저도 갈등 회피형 인간에 약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 복수아님은 그래도 갈등 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의식해서 해요. 맞아. 되게 의식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지는 게 나의 이런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나면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답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걸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걸 자각하고도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맞아. 근데 이분이 참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내가 잘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네 이런 성격을. 근데 왜 모든 이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지점은 문제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강렬하게 문제를 인식을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인식은 못한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남자친구가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끝난 거는 남자친구가 이상한 사람이었다로 끝나버렸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남자친구 이런 모습을 몰랐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 상황에서 이 글쓴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얻어야 할 교훈을 다 얻었을까는 아직 잘 못 얻은 것 같다. 아니야. 저는 그래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를 겪고 나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곱씹고 보다 보면 물론 이제 곱씹는 과정에서 그 지점도 있지. 역시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지만 맞아요. 반드시 내가 이때 이렇게 그냥 숙이고 가지 말걸. 이때 내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내가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뭔가 한번 경험해 봤던 거 내가 이렇게 약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도움이 된다기보단 뭐랄까 성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정하고 착한 사람. 착한 게 짱이야. 진짜 착한 게 짱이란다. 살다 보니 착한 사람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복수아님 진짜 착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쌤도 만만치 않게 착하십니다. 난 착하지. 아니야. 사실 저희 둘 중에 복수아님이 더 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 회피형 인간이라니까. 내가 피플 플리저야 내가. 아니야. 약간 그래요. 약간 그 성향이 있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내가 좀 있어. 전 더 심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엄청 이 성향이고 주변에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복수아님이 늘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해줄 때 뭐 이제 친해지고 싶은 언니 상이라든지 모두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그 기분 좋잖아요. 모두가 날 좋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나도 모르게 늘 좀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제니님도 악플 달렸을 때 약간 상처를 심하게 받아요? 저는 악플 달리면 근데 제가 이때까지 받아본 악플은 저한테 막 인신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연예인들 악플 다는 것처럼 그런 인신공격은 없었고 저 이제 고양이 채널 악플 달렸던 거 생각하면은 뭐 그 고양이 케어에 대한 얘기들 그런 거야 뭐 그런 건 이제 저는 이제 싸우고 싶어지죠. 반박. 반박시 네가 틀림. 반박시 네가 틀림. 이렇게 내가 맞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뭐 초반에는 그래서 막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은 네. 진짜 인신공격이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오거든요. 커뮤니티를 하시나요? 아니 그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최근에 바람의 나라를 했으니까 바람의 나라 갤러리만 들어가도 DC? DC. 인신공격 장난 아니야. 뭐 그걸 가지고 뭘 인신공격을 할 게 뭐가 있지? 아니 그 게임 커뮤니티 들어가면요 이 직업별로 나눠져 싸웁니다. 주술사와 전사들이 싸우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인신공격을 뭐 어떻게 해요? 그 부모 욕을 해요 막? 아니 주술사들은 뭐 다 도테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뭐 니들이 주술사를 하는 이유는 니들이 이렇게 막 병신이라서 그렇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아이고야. 아니 뭐 그럴 게임이잖아.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막 또 말투 가지고 너 완전 뭐 말투가 뭐 무슨 뭐 같네 뭐 같네 이러면서 인신공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맞아. 저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막 쇼츠 같은 거에서 누가 뭐 쇼츠에 이렇게 띄워와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런 인터넷의 댓글들 그냥 뭐 존댓말로 달기도 하지만 반말로도 많이 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 왜 이런 거임? 이렇게 달면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몰라서 그냥 설명해 달라고 왜 이런 거임? 이렇게 단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막 댓글이 막 너는 애새끼가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는데 뭔가 어쨌든 뭔가 인신공격이니까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본 건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달리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느낌으로 진짜 죽자고 달려드는구나 이런.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눈팅을 할 때도 글을 절대 안 쓰는 이유가 저는 그런 인신공격을 받으면은 좀 마상을 심하게 입어요. 내상을 좀 심하게 입어. 네. 그래가지고 나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그 감각이 너무 싫은가 봐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난 참 이게 내가 되게 고치고 싶은 성격인데 그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 용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좀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이것도 뭔가 또 몰랐던 사실이다. 진짜로.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다? 얘가 그냥 진짜 그냥 못된 말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되게 싫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 친하든 안 친하든 뭐 인터넷에 전혀 모르는 그냥 그치. 뭐 완전 랜덤한 사람인데도 막 쏘고 막 글을 곱씹으면서 이 글을 쓴 놈은 완전 찌질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내 수없이 내 머릿속에서 막 나를 합리화하고 막 그런 일을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글은 절대로 안 씁니다. 댓글도 안 달아요. 저도 근데 안 달아요. 저도 진짜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제 운동하는 홈트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운동했습니다 언니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달아요 저도. 근데 저는 재밌다 이거. 저는 오히려 누가 저를 미워하는 거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하다. 누가 나를. 근데 저는 어차피 인터넷 커뮤니티 안 하고 아예 제가 눈팅하는 커뮤니티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저를 이제 저한테 비난을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건 없는데 그냥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는 있잖아. 뭐 내가 누가 나를 뒷담하는 걸 들었다든지. 근데 그런 일이 사실 없었어. 거의 없었는데 뭔가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다 내가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인생에서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늘 이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누가 날 싫어해? 그럼 뭐 넌 저리 가. 난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무더기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보따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전지대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멘탈이 필요한데 필요합니다 저는. 근데 이러려면은 그 모수가 많아야 돼 일단. 아니, 그냥 진짜 수적으로 많아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네.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 뭔가.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관계를 맺는 걸 그 자체를 즐거이 여기지만 뭔가 그런 기저에는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재밌네. 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자기 성찰을 또 한참 했는데요. 네. 다음 사연 할 수 있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안 하면 7주째 하기 때문에 그래 빨리 합시다. 어떻게든 끝내야 돼. 네네. 어떻게든 끝냅시다. 근데 문제는 다음 업데이트 좀 깁니다. 네, 가보시죠. 근데 이제 남자 사연이지. 남자 사연. 제가 목이 좀 아파요. 오케이.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 71회 했던 사연인데요. 조카들이 저를 수영장에 밀어 넣으려 했을 때 제가 옆으로 피해서 조카들이 대신 빠지게 만든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게 근데 사연 제목은 이런데 네. 내용 전개는 제목이랑 전혀 다르게 막 갔죠. 맞아. 결국 이제 뭐 부모님의 파티에 조카들이 왔다가 이렇게 슬쩍 피해가 조카들이 빠지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는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왜냐면 하는 행동이 유치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 누나들이었어요. 누나들이었어. 네. 근데 이 누나들이 완전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어가지고 뭐 그 상황에서 막 뭐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다가 이 글 쓰니까 돈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별장을 사드렸는데 그 별장을 몰래 이 누나가 에어비앤비를 줘서 돈을 벌고 뭐 이런 상황이 다 밝혀져가지고 이 별장 출입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 여파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빈곤해져서 막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이 매형이 별장에 무단 침입을 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경찰에 끌려가는 뭐 그런 사건까지 있었었죠. 개자반이었다. 완전 개판이었다. 71회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최근 일이죠. 최근 사연이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소개했을 때도 업데이트가 한 3번 정도 된 거를 축약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 한 2개 정도 더 나왔습니다. 자, 업데이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놀랍지 않게도 큰 누나의 부부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 저희 부모님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올해 초에 매형의 거대한 트럭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경제 그 능력 밖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압류는 매형이 회사에 있는 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거 회사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압류를 해간 거야.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럭이 없어지자 부모님이 빌려준 기아차를 나눠 써야 했는데 왜 하필 기아차라고 명시를 했던 이게 거야? 기아가 명품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서민 브랜드잖아. 그러니까 기아차라고 하면은 이 거대한 트럭과 좀 대비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기아차를 나눠 써야 했는데 3명의 아이들과 같이 타기엔 작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둘은 망했습니다. 아마 이자율이 높은 카드 빚이 적어도 12만 5천 달러가 있고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5천이 넘죠. 미쳤다. 카드 빚이 집에 순자산은 한 푼도 없으며 개인 대출도 여럿 받은 것 같은데 그 대출을 받으면서도 거짓말도 한 것 같습니다. 와우. 그들은 제트스키, 사륜 오토바이, 트레일러 할부금을 내고 있고 트럭 리스 비용을 채 내지 못해서 그 돈도 갚아야 합니다. 미쳤다. 와. 야. 12만 5천 불이면은 지금 돈으로 한 1억 5천은 넘을 것 같은데. 한참 넘죠. 한참 넘지. 네, 그런 사람들이 제트스키와 사륜 오토바이가 있어. 진짜 미친다. 와. 그들은 별장 침입 문제로 변호사 비용도 내야 했고 이제는 보석금과 배상금을 내느라 작은 누나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모으시진 못하셨지만 적어도 부족하진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주택 대출도 다 갚으셨으며 연금으로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비상용으로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과 은퇴계좌를 전부 현금화해서 누나에게 줬습니다. 아이고. 야, 근데 미국 은퇴계좌가 한국 은퇴계좌도 비슷하겠지만 이게 다달이 받으면은 세금 공제가 많이 되는데 한 번에 일시불로 받으면 아마 손해가 좀 컸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돈으로 누나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으신 돈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누나들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님을 굉장히 오래 설득했고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지만 어머니가 결국 설득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의 파산법에 의거해서 누나는 어찌어찌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머지는 또 요약을 조금 했어요.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인 점은 이제 누나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치. 이제 뭐 잃을 게 뭐가 있어. 진짜 잃을 게 없지. 다 잃었으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장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는 것인데 누나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와우. 누나들이 이제 형제가 이렇게 막장이면 진짜 깝깝할 것 같아. 근데 이로부터 4달 후에 또 업데이트 하나 더 있었어요. 와우. 어머니가 큰 누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부모님 두 분이서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도합 45,000달러를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은 미국에서는 그 정도 돈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 주려면 증여세를 내죠. 근데 어머니 평생 모아놓으신 돈을 줬다 그랬는데 평생 모아놓으신 돈이 45,000달러인 것도 조금 놀랍네.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아닐까?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자각하신 후로 아버지가 본 일에 가장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누나들과 3자 통화를 했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누나들은 어머니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고 어머님은 평정심을 잃으시고 누나들은 울음을 터뜨린 후 결국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는 큰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빌려준 기아차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누나의 집에 가서 누나와 대화도 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또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간 누나들은 매달 500달러씩 부모님에게 식료품 용돈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Grocery Allowance라고 돼 있어요. 17년 동안 매달? 대박이지. 그러니까 1년에 6,000달러씩 17년간 받은 거야.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 용돈은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나들은 제가 부모님의 집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사는 것이 불공평하다면서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와우. 어쨌든 이제 그 용돈도 끊겼습니다. 당연하게도 누나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도대체 누가 40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나요? 부모님과 누나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지금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제는 조카들을 봐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물안국 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별장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 별장을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했다가 부모님이 설득해서 못 팔게 하셨어요. 작은 누나에 의하면 큰 누나는 별장을 대여하면서 한 달에 6,000달러 이상을 지난 3년간 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와우. 에? 그 전에 이제 몰래 사용할 때. 그 전에. 한 달에 6,000달러. 부럽다. 대박이지. 부럽다. 속마음이 그냥 막 튀어나오네. 내 월급보다 많이 받잖아. 주룩 부럽다. 큰 누나네 가족은 아직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파산건에 대해서 더 알아봤는데 파산 분류가 바뀌어서 돈을 이제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누나와 작은 매형은 아직 별거 중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혼했다 그랬거든요. 이 일 때문에? 그 전에. 매형은 범죄 이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재 직업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매형이 그 정부 공무원이었어. 근데 범죄 이력이 있으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잘 넘어갔나 봐요.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의 자산 관리를 모두 일임하셨습니다. 누나들부터 자신의 집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지난 몇 달간 누나들과 매형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일상생활이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개막장이네. 근데 부모님이 누나들이 또 막 와가지고 징징대면은 막 또 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글쓴이에게 맡긴 거야. 그 잘하셨네. 아예 제가 축약을 했는데 아예 법적으로 모든 걸 일임하셨어요. 진짜. 진짜 법적인 관리를. 글쓴이가 모든 걸 관리하게. 그럼 이제 누나들이 와서 달라 그래도 못 주는 거야. 주고 싶어도. 잘하셨네. 그 당신들이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쵸. 이제 아시는 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뭐 동서고금을 말하고 똑같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핏줄이 뭔지. 야, 근데 한 달에 500달러 충격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런 것도 웃겨. 불공평하다. 쟤는 당신들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건 걔 인생이고. 그거는 걔 사정이고. 그 당신들로 대학원 가서 부모님 집에 언제 살까? 너도 그 집에서 대학원 가지 그랬냐? 대학원 졸업하면 지들도 그만 받아야지. 참나. 17년간. 와. 아니 그리고 늘 그렇지만 참 그 나 말고 다른 형제가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 형제가 부모님한테
잘 하기를 기대하면 되는 일이지. 아, 그쵸. 그리고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나고 걔는 걘데. 아니,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받는 게 공평해야 하나요? 그렇지. 그때 사정에 맞춰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시는 거지. 막말로 글쓴이는 자녀가 없으니까 네. 애들 돌봐주시는 거는 자기들 부모님 혜택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불공평하니까 이제 글쓴이는 한 달에 500불씩 양육 용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참나.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지들이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이 누나 입장에서 이 별장 소유주가 사실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헤쳐먹고 있었는데. 헤쳐먹고 있어. 아, 그치. 헤쳐먹고 있었잖아. 야, 한 달에 6,000불? 대단히 부럽습니다. 대단히 부럽습니다. 아, 진짜 행복하십시오. 제가 또 축약을 했는데 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는 이 한 달에 6,000불 받은 거를 아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 같다. 왜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가 아닌 집을 어떻게 렌트를 줘.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 추측인데 아마 안 한 것 같다. 내가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 그들은 뭐 돈을 얼마를 더 토해내야 될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아닌가 보다. 에어비앤비에다가 등록하려면은 뭔가 그보다는 더 확실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지 뭐. 에어비앤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 에어비앤비 할 집이 없지 우린. 내 집도 없다. 내 집도 없어. 근데 뭐 내 집 없는 거는 별로 뭐 서럽지도 않아요. 내 집 없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 때 되면 생기겠죠. 언젠간. 언젠간 생기겠지. 죽기 전엔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서울에 가면 죽을 때까지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할 수 있겠지. 여기서도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죽기 전에 은행에서 아이고 이제 숨이 간당간당한데 아이고 드디어 이제 당신 집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청혼의 꿈을 안고 내일 복권이나 하나 사봅시다. 청혼의 꿈이야 그게? 야 용례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누가 청혼의 꿈을 보고 복권을 사요? 과거 보러 한양에 가는 거지 청혼의 꿈을 안고. 진짜 왜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잖아. 일확천금을 놀이. 순간 너무 파란 티셔츠 입고 진짜 너무 웃기네. 예. 자, 뭐 그건 그거고 복권은 삽시다. 저희 드디어 1주년 특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재밌었죠? 3주에 걸친 너무 긴 업데이트 진짜 부디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요게 반응이 괜찮았다고 믿고 반응이 좋으면 이거 아니야. 괜찮았다고 반응이 좋았다고 믿고 내년에도 2주년 특집에도 이렇게 또 1년치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링크들을 잘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잘 백업을 해둡시다. 자,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막둥이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플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번에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흥미진진한 새로운 사연을 찾아서 뉴 사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